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12월 기획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 그 마인드 세팅에 이어서 땅값이 오르는 원리, 즉 부동산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들 용적률이 얼마다, 아파트를 볼 때, 특히 네,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최근에 리모델링 아파트 이슈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용적률 건폐율의 개념을 좀 안다면 적어도 A와 B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이냐에서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부에서 마인드 세팅 강의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기득권의 전략을 잘 연구해서 그들보다 미리 움직이거나 네, 적어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네, 대중과 함께 가면 안 된다. 네, 우리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네, 선동이나 작전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잘 분석하여 아무도 모를 때 살포시 선점해서 이슈 후에 몰려드는 개미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던지고 나오면 그만이다. 그 선동 작전 뭐 이런 건 이제 결국 투기겠고, 도시계획을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하는 거는 순수한 투자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22년 1월 달에는 강의료가 인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강의를 듣고 요번 강의 후기를 서집단에 남기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바우처를 발행할 것이고, 이 바우처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 땅값이 오르는 원리에서 용도 지역 저희가 강의를 일전에 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번엔 좀 실전성을 강한 강의로 새로 스텝 2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좀 알아야죠. 네, 제가 쓴 칼럼에서 그리고 서집달 TV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뭔가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카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칼럼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스토리를 좀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과거에는 말이죠. 이거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네, 기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개발을 했냐면 주거지 개발을 했어요. 주거지 개발. 네, 흔히들 뉴타운 개발이죠. 근데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물론 그 전부터 1기 뉴타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리먼 네, 브라더스 사태가 땅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2기, 3기 뉴타운 사업도 잘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건 대규모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서울시의 도시 계획, 뉴타운이라는 도시 계획이 있지만 이거를 해당 주민들이 잘 받아줘야 돼요. 네, 즉 이제 그렇죠. 호응을 네, 잘 해야 되는데, 호응을 잘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강남과 강북을 봤을 때 강남이 호응을 더 잘해주겠죠. 네, 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력이 더 있는 그 동네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대규모 뉴타운식의 주거지 개발이 주류였는데, 추가 분담금 능력이 있는 강남 위주, 강남 3구 위주의 개발이 편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 그 결과 강북과 강남 간의 시세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어요. 2000년 전후로 해서는 그렇게 많이 격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2016년 2030 생활권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을 만들고 강남 3구를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에 각 거점을 뿌려서 거점 개발을 하는데, 그 거점의 핵심은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네, 역세권 위주의 고밀도 개발을 한다. 강남이 비싼 이유가 뭐죠? 거기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에요. 네, 일자리는 어느 땅에다가 지정을 하죠?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강남은 애초에 이러한 비싼 땅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이 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배후 주거지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생뚱맞게 먼 곳에다 형성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강남 거기 상업지역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의 배후주거지 사업까지도 덩달아 잘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이었던 일자리 지역의 땅도 비싼데 네, 개발이 배후주거지까지 잘 미치다 보니 배후주거지에는 2종, 3종 주거지역의 땅값도 같이 올랐다. 네, 함께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강남 땅이 비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네, 뭐 특별하게 뭐 신성화된 땅이어서 비싼 게 아니라 빨간 땅이 많고 그 빨간 땅을 중심으로 시세가 퍼졌을 뿐이다. 네, 그럼 이제 그 공식대로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 이식을 하는 게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고 향후 나올 204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효과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고 쓸데없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다고 미관상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지언정 땅값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강북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 지역에도 가장 비싼 땅인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대거 늘려주고 그리고 기존에 쓸데없던 중공업 지역 땅을 용적률 400% 쓸 수 있도록 인상을 해줘버리니 중공업 지역마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의 땅값을 올려서 인위적으로 올려서 배후 주거지 2, 3종 주거지 땅값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개발의 여파가 미치도록 그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이. 네, 그렇게 된 사례가 어디 있죠? 창동 상계 개발지 그 상업지역이 개발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 배후 주거지, 상계주공과 창동주공에 지금 이슈가 있는 거죠. 네, 네, 배후 주거지 개발에 대한 이슈가. 네, 그렇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마법 해가지고 상봉 역세권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것까지는 좀 아실 거예요. GTX B노선 역세권 거점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어, 이쪽에 망우역이라고 GTX B노선을 새로 신설할 건데, 그 기존의 입지도 지하철 7호선 있고, 경의중앙선 있고, 경춘선 환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과 인접돼 있다. 이렇게 GTX B노선 역세권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지구 단위 계획이 마법,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상업적, 준주거적 역세권이 먼저 시세가 상승한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결국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매집을 한다. 수요가 있겠죠. 네. 눈치 빠른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저께 그 마인드 세팅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 소수 투자자들이에요. 그 네. 소수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지가가 상승할 겁니다. 네.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 배후 주거지에 있는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까지 시세가 퍼집니다. 이게 땅값이 오르는 공식이에요. 네. 땅값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역순으로 떨어져요. 2종, 3종 주거지역부터 떨어지고, 즉 아파트부터 떨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상가와 건물이 떨어진다. 네. 그게 핵심인데 그럼 역세권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면 주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네. 주변부 지역까지 시세가 상승하는데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 우리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돈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거 지정되기 전에 선점만 할 수 있으면 되네. 서집달이 계속 적중하는 거, 서집달 칼럼이 같이 계속 적중하는 게 이거죠. 분석 잘해서 얘가 지정되기 전에 칼럼에 알려드리고 강의 알려드리죠. 최소한 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게 지정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종상향이 일어나거든요. 용도가 변경이 되거든요. 단계가.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이 단계에 못 들어갔다면 요거 지정되고 바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들어가도 되는데 네, 요즘은 이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서집달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은 먼저 시세가 상승한다. 네, 이 파트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노후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게 더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입니다. 네, 일단 좀 시세가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여기 7호선 역세권입니다. 상봉 네, 역세권, 중랑구 상봉동,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5등 하는 동네예요. 자, 네, 중화 뉴타운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여기도 사실 이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였죠. 근데 네, 그 재개발이 무너지고 나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이고 이 뒤쪽이 준주거 지역인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럼 이제 이 땅을 좋게 만들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X B 노선의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1인 가구 초역세권을 1인 가구 중심지로 만드는 건데 여기 상업지역,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개발이 무너지자마자 여기 보면 2019년 4월 달에 평당가가 단독주택의 평당가가 2,800만 원입니다. 평당. 예. 네, 평당 2,800만 원이었는데 이쪽 보면은 평당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서서히 올라요. 네, 서서히 올라가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땅값이고 2020년 5월 달에는 평당 3,700만 원이 됩니다. 단독주택이. 원래 단독주택은 잘 안 올라요.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은. 근데 이 정도 단기간에 올랐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같은 네, 비슷한 바운더리가 2020년 6월 달에 평당 5,900만 원이 되죠. 자, 네, 그 전달이 언제였죠? 2020년 5월 달이 3,700이었는데 이거를 한 달만 더 버텼으면은 평당 6천에 팔 수 있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21년 2월 달 평당 9,600까지 이 단독주택을 가격을 받습니다. 네, 비밀이 뭐죠? 여긴 상업지역. 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왜 좋죠? 신축을 하면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궁건설사가 여기 오피스텔을 짓는다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재개발 20년 기다려서 꼴랑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받으시겠어요? 2천만 원짜리 평당 2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사서 평당 1억에 그것도 2년 만에 팔아서 넘기겠어요. 이러한 공식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중랑구는 사실,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동네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당 9,600만 원짜리 매물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대부분이 중랑구를 무시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는 중랑구에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그게 제일 19년도 중요합니다. 네, 서집다 임장방 갔을 때 우리 회원들은 여기서 평당 3천만 원 미만으로 단독주택을 주셨습니다. 네, 자, 결론이 뭐죠? 여기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었다.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무너지고 나서 피가 쫙 빠졌다. 네, 쫙 빠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우리 회원들은 19년도 서집달 임장관에서 서집달 강의를 듣고 네, 평당 2,700, 2,800만 원에 단독주택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단독주택을 줍줍했다. 네, 그리고 21년 2월 지금 평당 9,600을 기록하는데 이거 지금 21년 12월이죠. 지금 네, 1억 넘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옆 동네가 경기도인데 경기도 구리시 상업지역의 단독주택이 벌써 평당 1억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긴 평당 1억 분명히 넘어요. 예. 네.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바로 이거죠. 2012년 네, 5월달 상봉 역세권 지금 아까 가격의 시세를 보여드렸던 그 동네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상봉 3구역 개발 반대 사무소. 네, 결국은 이 개발 반대 사무소 비대위죠. 재개발 반대하겠다. 이 사람들이 현명했던 거죠. 용도가 좋은 지역인데 굳이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고 재개발하느니 재개발 해제시켜버리고
업자들에게 팔아 넘겨서 준주거 지역은 참고로 원룸을 짓더라도 13층,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네,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털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30층까지 인허가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보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단독주택이 아무리 평당 2,800이라 하더라도 10억은 일반 서민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빌라 같은 것도 이런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하고, 그게 얼마에 최근에 팔렸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용답동 뭐 이런데 또 예전에 소개하고 네, 많은 회원들이 샀지만 이게 매매가가 10억이지만 사실 이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쵸, 이제 네. 갭투하면은 3, 4억밖에 안 들어가요. 네, 전세가 6, 7억이 끼어 있어서. 네, 단독주택이 그것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5등 하는 중랑구 상봉동의 상업지역 단독주택이 50억에 팔렸다. 네, 22억에 팔렸다. 13억에 팔렸다. 10억에 팔렸다. 노량진, 뉴타운 잘 나가는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도 뭐 18억, 20억, 23억밖에 안 하는데 네, 이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죠. 빌라도 네, 돈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수유 역세권 상업지역 연립주택입니다. 2018년 12월에 13억, 약 13억 2천만 원에 팔렸고요. 장애 6구역, 그러니까는 이 장애 6구역은 좀 있으면은, 이주 및 철거를 지금, 네,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거는 착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그런 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2021년 10월에 10억 7,400만 원 정도 그렇게 팔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2018년, 2011년 그 간극 차이랑 가격, 그리고 평당가, 그리고 입지와 한쪽은 재개발이 아니고 한쪽은 재개발. 이 차이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보태자면은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네, 서울 전역 지방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유역은 강북구입니다. 네, 장이 6구역은 성북구예요. 네, 강북구와 성북구는 인접해 있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당 뭐 자치구 간에 비교하면 평당 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접자치구지만 비교가 안 되는 자치구들인데, 네, 그런데 이 장이 6구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훨씬 더 하급지인 이 수유 역세권의 상업지역의 연립주택, 그것도 네, 단독도 아니고 연립주택이 평당 거의 7천 정도에 매매가 됐다. 네, 이거는 사실 법인 회사가 산 겁니다. 네. 이걸 짓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부시고 짓기 위해서 법인 회사가 산 건데, 어쨌든 우리는 돈만 버는 입장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 네, 여기는 상업적 빌라기 때문에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사업성은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 반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선택도 매우 좋은 거죠. 네. 이 수유 역세권의 이 빌라가 원래 얼마였죠? 이 원래 가격을 저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아마 저희가 수유동 쪽에 있는 그런 연립주택들이 일반적인 시세를 봤을 때 한 3.5억, 막 2.5억 아무런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연립주택은 한 그 정도 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이 수유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이 끝나는 바운더리 있는 네, 연립들이 평당 700만 원, 평당 800만 원 그랬어요. 네, 그럼 얘는 잘 받아봐야 평당 1100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잘 받아봐야 평당 1100 정도. 네. 그렇게 엄청 저렴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네, 평당 1100이면은 2억도 안 했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만, 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였어. 사실, 가로주택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남들과 함께 질척이는 사업이, 네, 물론 돈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시세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단계별 프리미엄이 가능한데 이게 안 그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단계별 상승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계별 상승을 아예 걱정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네, 매입을 누군가가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수요 네, 역세권의 연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올해 10월 달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 이제 공사가 한창인 걸로 보여지는데 몇 층인가요? 높이를 한번 아, 볼까요? 가늠이 안 되죠? 예.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네. 과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층도 좀 세기가 곤란한데 이 연립주택이에요, 이 예. 연립주택. 그 연립주택이죠. 예. 이 연립주택을 매수해서 웅장한 오피스텔로 만들었는데 네, 내가 이 동네 살 거 아니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음, 동네가 계속 1인 가구 주거지가 들어서고 아파트 개발이 안 된다. 그건 내 할 바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돈 네, 버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안 벌더라도 누군가는 여기서 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행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이고 이미 인허가를 서울시 의회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이런 걸 우리는 잡아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예. 투자가 뭔가 좀, 네, 돈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화천대유는 네, 뭔가요? 네, 5천억의 차익을 남긴 화천대유는 뭔가요? 네, 예.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네, 오히려 그 반대. 훨씬 더 많이 벌고, 네, 제가 지난 14년간 약 8천 건의 컨설팅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서집단을 만들기 전에는, 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들 위주로만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 자식들한테나 시키고 본인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이런 건물 투자를 하거나 땅 투자 많이 하죠. 네, 서울 중심지에 있는 상업 지역을 매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1시간 컨설팅하고 1억을 주고 2억을 주더라도 이런 걸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왜 그러겠어요? LH 직원 사건을 보면 우리 느껴야 돼요. 왜 그들이 내부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만 해서 투자하면 정당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마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할 텐데요. 끝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네, 주의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죠. 자, 네,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